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 선거일인 11월 6일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만 한국과 미국 대 북한 간 종전 선언이 어쩌면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 제재 해제에 이어서 남북 간 경제 협력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시사톡톡,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경우에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명대 기획정보처장이신 하영석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군사적인 대결, 전쟁보다는 평화,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종전 선언의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종전 선언의 가능성은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가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사실 뭐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풍계리 핵사찰이 네.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고 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영천 영변 핵시설 사찰이 합의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의 진정성이 표출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2차 북미 회담에서 아마 종전 이 선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금방 우리 하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 역시 이 종전 선언은 향후에 어떤 북미 간의 그 협상 과정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선 종전 선언, 선 핵신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상회담이라든지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나타나듯이 보면 미국의 어떤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풍계리의 핵실험장 금정을 위한 국제사찰단 방북, 그리고 동창리, 그리고 영변의 이 핵시설 사찰로 이어지는 이런 논의들이 이제 구체화가 되게 된다면 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더욱더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은 북한은 지금 이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경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구축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평화체제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되는 이 과정은 종전선언 이후에 과정은 신뢰 구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남북 간에는 이 정상회담 그동안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서 아마 신뢰 구축 과정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이 체제 보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뢰 회복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 사이에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대북 제재 해제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마 그 과정 말미에 등장할 겁니다. 평화체제 구축 협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직전에 그 이야기가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전선언의 1차적 목표가 대북 제재의 완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일단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과 또 다른 연락사무소 형태의 신뢰를 쌓는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대표부의 설립 등의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베트남의 경우에도 1986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미국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1991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92년에 미국 기업의 베트남 사무소 설치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3년 정도 흐른 다음에 1995년에 사실 베트남 미국이 수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네. 아마 종전선언 후에는 대북 제재 완화가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대북 제재 완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해제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 중에 네. 일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3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는다면은 비슷한 시간이 걸릴까요? 더 앞당겨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의 전술에 달렸겠죠. 북한이 사실 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달성하면 할수록 더 빠른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협력이 필요한데 우리도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수출 내수, 이제 예고된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마당에 혹시 아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정체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유일한 돌파구는 아니고요. 네. 하나의 큰 돌파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고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가진 북한과 실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남한이 합쳐졌을 때 그 폭발력 네.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북한이 보유한 막대한 부존 자원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세계는 자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의 어떤 잠정적 가치를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7조 달러로 보고 있고 7조 달러. 네. 사실 현대경제연구는 7천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엄청난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수출을 통해서 발전한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토류 부분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희토류가 중국보다 양은 적지만 네. 그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네. 최고의 희토류 보유 국가다라는 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역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우선 그 노동력.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향후의 경제 협력이 아주 활성화되고 남북의 경제가 시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네.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동력과 네. 이 자원들을 확보함으로 해서 네. 제2의 경제 발전의 시기를 구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로 남북 경제 통합은 네. 바로 북방으로의 네. 진출의 하나의 또 그 기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방 경제권과의 네.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경제는 우리 네. 남북한의 한반도 경제는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일대 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세안, 인도, 메콩 국가로 있는 길 그리고 육로로는 그 유라시아까지 이르는 그런 그 경제 비단길을 만드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상에서
이 남북 이 경제 협력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지도의 핵심은 네. 사실 남방 경제, 북방 경제를 아우르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협력의 허브로 네. 태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일단 통합한 다음에 남방 경제, 북방 경제, 유라시아 경제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첨단 산업과 물류 중심의 한서의 경제 벨트가 있고 또 하나는 동해선과 그다음에 경의선, 경원선을 연결한 사실 한 동해 경제 벨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우리 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그 평화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축을 H자형태로 연결을 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큰 그림 한반도 글로벌 물류 및 경제 체제를 갖추고 난 다음에 남방 경제와 북방 경제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신경제 구상의 큰 그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의 핵심이 결국에는 남북 경제 협력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요. 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원래 대북 제재 내용이 책 한 권이라고 하는데 그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을 하고 모든 무기 수출입 금지하고 또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제재하고 광물, 그러니까 석유도 포함하는 저런 광물 등 그 자원 거래 제한하고 금융 거래 금지하고 사치품 거래 금지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자, 저런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데 일단 대북 제재의 내용 저게 핵심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하여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내용을 보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말 그대로 모든 대외 활동을 금지시킴으로 해서 자급자족 경제 외에는 니네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개방 경제로 갈 수 없다라는 압박을 함으로 해서 핵 폐기를 유도하는 그런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겠다. 바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그때 연역을 이제 보면 1993년에 북한이 그 NPT 조약을 탈퇴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그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크게 우리가 전환점을 볼 수 있는 것이 2016년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제재였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 아까 우리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입니다. 경제 일반 전체, 민생에 이르기까지 전체로 수산물, 직류, 의류, 식품, 농산품 이 모든 부분에 다 제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독자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 건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거나 또 농수 축산업 부분에서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또 지금 그 벌거숭이 산이 많으니까 산림 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자적인 남북 경협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박사님? 네. 일단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 의료와 같은 이런 인도적인 교류, 그리고 문화 교류,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 협력 부분입니다. 이 산림 협력 같은 경우에선 유엔의 그 대북 제재 대상
가운데서도 예외 규정인 네. 비상업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상화에서 가능한 것이 바로 나진 하산 프로젝트입니다.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2017년에 그 대북 석탄 수출 전면 금지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요청으로 해서 제3국의 석탄을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서 이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인도적 교류나 문화 그리고 산림, 나진하산 프로젝트 뭐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류라기보다는 어떤 인도적 지원을 그 뭐 허가한다 뭐 이런 데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지금 그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좀 닦는다거나 철로를 놓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가요? 뭐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그런 어려움을 갖더라도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문을 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체들이 결국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데 미국 시장을 빼고 어디로 수출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남북 경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을 금지해 놓은 상태고 또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 결제는 이제 은행 거래가 될 텐데 그 금융 거래까지 금지해 놨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는 뭐 그런 결론이네요. 거기에 북한에서 또는 북한인이 전 세계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약 27, 8%를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524 조치 이것은 미국의 승낙 허락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념은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에 관해서 또 북한 투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히 사실 뭐 제재 조치에 동참을 하는 것이지만 524 조치는 특별히 군사 관계에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현재 남한의 어떤 군사적인 책임을 상당 부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제재가 한꺼번에 해제되지는 않더라도 종전 선언으로 인해서 만일 완화된다면은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마 전 국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업들은 우리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경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북 간의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되기까지는 또 뭐 시설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선 경협 보험금 뭐 반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들의 어떤 재진출에 대한 의지가 지금 아주 강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선 우리 현대 아산의 기대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사실 업체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정세 변화에 따라서 사실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사실 아무 부담 없이 경영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피사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도 없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장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금강산 관광과 네. 아마 개성공단의 재개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라손 콘트란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시작된 나진항 개발 이쪽은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 금강산 관광이나 사실 개성공단의 재개와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진에서 하산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나진항 제3부두를 개발해서 러시아가 49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 러시아와 북한의 지분이 7대 3입니다. 러시아가 가진 70%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의 절반을 사들이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때 보았듯이 백두산 관광도 삼지연 관광도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실 금강산 관광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자유로운 관광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좀 관광이라는 건 편하려고 가는 것인데 긴장하면서 하는 관광은 관광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좀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스러운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느 단계를 밟아 나갈까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북한도 결국에는 이제 IT 산업을 통한 뭐 경제 혁신 이런 걸 바라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경제 특구를 이제 만든다든가. 물론 그 전에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첨단 산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뭐 생각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교수님. 사실 뭐 저희들이 개성공단을 얘기하면서 아까 빠뜨린 부분 중에 하나가 삼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행, 통관,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철저하게 규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들이 출입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통관을 규제하는 법이 48개나 있고 요구하는 소리가 39개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통관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의 컨트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서 해외와 자연스러운 그 뭐 전화라든가 팩스를 보내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경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같이 이제 맞물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의선과 경원선, 동해선을 연결해서 국제 물류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도 사실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에 따라서 사실 철도가 개발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항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재화가 해외로 수출돼야 되는 그런 통로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항만과 산업단지가 도로, 철도, 인입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전기 부분입니다. 사실 철도를 운영하고 싶어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산업단지를 하고 싶어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시설의 어떤 건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내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 기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제2의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선 바로 국제사회, 그러니까 주변국과 그 해외에서의 국제사회와 동창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게 된다면 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시스템들이 좀 더 구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것처럼 이 개성공단 그리고 또 기합의된 우리 남북 정상 간에 기합의된 어떤 우리 특구 문제, 접경 지역의 특구 문제 이러한 것들은 아마 하게 되면 초창기에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5개의 경제특구와 그리고 22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이 연동하는 네. 그러한 그 경제협력으로 네. 나아가지 않겠나 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선 북한의 접경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지역에서 바로 이 다자간 협력. 네.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단둥 지역에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은 네. 없지만 이처럼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바로 그러한 접경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남북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선 남북러 또는 남북중러의 다자간 협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상당히 이동영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어 철도를 네. 운영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네. 결국 북한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압박 요인을 지렛대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자간 협력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이라든가 기관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그 북한이 이제 남북 교류, 국제적인 교류를 하려면 국제적인 질서 속에 편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국 간에 이제 조약에 가입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적인 조약, 경제 조약에 다 가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질서에 편입되면서 경제 교류도 그런 질서에 맞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먼 장래의 이제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에 이제 가입을 하고 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미 미국의 대북 제재,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해제가 된 이후의 부분이고요. 네. 바로 그것이 아마 평화 체제, 그러니까 네.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그 전후 한번 거의 뭐 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데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은 투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국제기구로부터. 네.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접경 지역에서의 다자 협력은 네. 그 이전에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네. 실제적으로 2001년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거의 전무했던 그 국가 간의 교역이 2010년에 185억 달러가 됐습니다. 네. 2017년 508억 달러가 됐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에 편입이 돼야지만 네. 사실 네.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네.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사실 모든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어떤 산업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이게 네. 결합되는 쪽이 가장 좋은 네. 발전 전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산업입니까 그럼? 자원 개발과 연계된 재료 및 제철 산업, 네. 금속 가공 산업,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노동력, 손기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 의류, 패션 산업 이런 것 네. 등이 우리나라의 디자인 기술과 북한의 기술이 잘 협력해서 네. 네. 또 인건비 네.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 산업이네요. 포스코도 네. 있고, 네, 지역 산업입니다. 섬유 산업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북한이 사실 하려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벗어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의 애로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생필품 산업과 네. 관련해서 네. 사실 뭐 같이
상생을 하면 좋지 네.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요. 바로 그러한 산업들은 이미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의 이 발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제강국 건설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 기초공업 부분의 정상화 그리고 농업경공업 증산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 부분에선 그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활성화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북한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라 볼 수 있고요. 거기 하나의 산업만 더 추가를 한다면 네. 바로 농수산업 네. 부분입니다. 네. 농업, 축산, 수산업인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남북 교류의 여러 분야 중에서 네. 그 개발 협력 단계에서 협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개발 협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경제 협력으로도 네.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네. 부분이고 네.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선 이에 대한 다양한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네. 식량 차원에서 네.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산업이 않겠나 싶습니다. 네. 무슨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가 환경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이 많은데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빼놓을 수 네. 없는 것이 네. 결국은 저희 남한의 어떤 사실 수출 경쟁력을 네. 생각했을 때 수출종로를 다변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결국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만은 네. 뭐 중요한 북한과 남한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 아니겠는가. 네. 항만 물류 산업, 네. 운송 물류 산업 쪽의 어떤 성장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 이 부분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자, 미국이 북한과 그 평화만을 바라겠느냐?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어떤 경제적인 뭐 이해관계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중국과 거대한 무역 전쟁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미국의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전략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미국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 부분에서의 그 중장기적인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제출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아까 우리 그 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로 베트남 사례를 네. 보더라도 충분히 그럴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 안보, 경제적인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도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 뭐 북한은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간 차원에서 네. 민간 기업 차원에서 특히나 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선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 부분을 경제 교류 부분을 굉장히 원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그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또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을 네. 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베트남과 미국이 이제 전쟁 상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수교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그 나라 중에 베트남만 지금 안 건드리고 있고, 뭐 중국, 뭐 인도 전부 그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그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베트남을 어때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은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가 돕겠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북한의 뭐 투자, 뭐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뭐 하겠지만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투자한다는 것은 세계에 사실 자본들이 투자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상당히 원하겠죠. 그러나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사실 TPA가 되기 전에 재미교포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재미교포들, 섬유 의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 방식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의류 제품 쪽의 생산 관련해서 의류 신발 이런 등에 대해서 아마 한상들이 북한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일정 규범을 갖추고 사실 자유경제체제에 편입된다고 판단이 될 때 미국이 투자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한상에 의한 투자, 그다음에 공적 기금이겠죠. 뭐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공적 원조 기구를 통한 그다음에 투자. 그런 다음에 어떤 규범이 정립이 되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도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경제 교류를 통해서. 물론 상호 이익이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전통적인 이제 북한의 우방이고 또 경제 교류가 제일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싼 제품들을 수입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풍요롭게 쓰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 그것이 관세가 10% 이상 25%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상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체 공급지로서의 북한의 관점이 있어져 있고, 또 중국은 사실 자원 공급국으로서 북한을 놓치지 않고 싶어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마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원 개발 쪽에 북한의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또는 러시아에 생산되는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실 남한이나 또 일본에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쪽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 자본이 좀 따라서 아마 모든 분야에 골고루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 특히나 중국의 이 북한 인근 지역은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극동 지역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환동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 그리고 지방 차원의 계획으로 북한 인근 지역에 대한 각각 자국의 지역 개발 정책들을 취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제 중국의 1대1로가 이제 동쪽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동북 그 진흥 전략, 동북 삼성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지2 계획이라고 해서 길림성이 창출에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그 지역 계획. 이러한 것으로 해서 낙후된 동북 지역의 개발을 도모해 왔는데, 바로 그것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동쪽으로는 바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도모를 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신의주와 위화도와 이쪽 지역, 압록강 지역을 해서 현재 협력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선 그 나진항 3호부들을 임대를 했지만 중국은 3호부들을 제외한 전 부두를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나와서 중국의 남쪽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 북한과의 협력을 도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는 뭐 중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중국이 경험했던 네. 경제 개혁 개방 그리고 개발 과정 네. 부분에 대한 그 경험을 전수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신의 이해와 아까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들이 네. 서로 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신동방 정책으로 푸틴이 극동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극동 지역에 진출함으로 해서 중국화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러시아는 우려를 하고 있고 바로 이 과정에서 북한 더 나아가선 우리 한반도와의 협력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개발, 지역개발, 그리고 물류, 교통의 협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극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어서 네.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선 국가 차원에서 이쪽 지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바로 민간과 지방 네.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환동의 협력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그 지방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그 환동의 지역과의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아마 국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 네. 지방 차원에서 오지 않겠나. 네. 그리고 북한 그 자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북한을 타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어떤 시장, 네.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자원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이제 협력이 예상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 그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결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준비 상황, 우리 이제 한국의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북한 철도 현대로서 얼마나 자금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건설 추정 비용이 770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350억 달러까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예산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H벨트, 뭐 세 가지의 경제벨트를 연결한 H글자 형태의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서 사실 각 부처의 타스크포스 팀이 구성돼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국가 차원의 준비와 맞물려서 경기도와 서울, 그다음에 인근의 강원도 이 지역의 어떤 사실 준비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 정부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아마 지방 정부에게 위임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수님, 그 교류를 하려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런 준비는 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남북 협력 기금들을 각 자치별로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ADB 아시아 개발은행과 AIIB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그다음에 IMF나 사실 월드뱅크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의 경우 발전 시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차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차관을 조달할 수 할 때
우리가 사실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보증을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주체는 이제 북한이고 우리는 뭐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건설해 주는데 북한이 그 자금 조달할 때 우리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해외 자금을 가지고 북한 개발을 해야지 우리나라 자금만으로 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이제 내놓고 이제 하면서 일단 우리 가시화된 것은 바로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에 그리고 장기간 그리고 양자 간에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그 계획들이 구체화돼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또 이제 그 지자체 부분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현재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빨리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주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지금까지처럼 그 제3기관을 통해서 그 교류 협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지자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 이외에 우리 이제 대구시 정부나 경상북도 정부의 준비 상황, 이게 이제 신문 같은데 보면은 언론에 보면은 무엇을 할 계획이다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방 정부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계획입니다. 안에 그 내용들은 아마 좀 더 그 구체화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역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데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결코 늦은 부분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우리 지자체 대구시 경상북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첫째, 북한에 대한 관련이 된 전문가가 부족하다. 또 북한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통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최근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 정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또는 경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한 축인 바로 우리 지역 사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 이 사업들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방 정부의 준비 상황. 제가 보기에는 다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 빠르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지방은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을 하겠는가라는 이런 것이 좀 더 역할 분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북한의 전기를 사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는 단기간에 가능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북한의 사실 에너지 벨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잘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늦었다 빠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이 북한과 어떻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산업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고요? 예, 뭐 가장 북한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생각하면 네. 전기가 가장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하면 뭐 태양열 민둥산이 많다고 하는데 네. 민둥산이 어차피 깎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민둥산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도 상생할 수 있고 북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소비재 생필품 부분입니다. 아까 농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농수산 이쪽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은 자본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어로 구역을 파는 경우도 많이 중국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와 잘 협력해서 수산업, 양식업 이런 것들을 네.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 네.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뭐 빨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섬유산업, 네. 환경태 산업, 네. 우리가 디자인 기술을 갖고 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 가격 경쟁력에 밀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만 된다고 하면 지역의 뿌리 산업인 섬유산업이나 안경태 산업 또한 새로운 중기를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은 물류 전문가 아니십니까? 물류 부분에서도 북한과 경제 협력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죠. 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포항 영일만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포항에는 포스코는 약 뭐 1,2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하고 연 2,200만 톤의 광석을 수입합니다. 네. 그런다고 하면 결국 러시아나 북한산 석탄, 뭐 무연탄, 그다음에 포함해서 철광석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나진과 사실 포항 간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범 운송 사업을 3번이나 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시범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그 물류 루트에 있어서 나진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창지투 계획과 맞물려져 있는 훈춘 물류특구와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사실은 포스코에서 만들어진 철강 제품들이 훈춘에 가서 재가공되어서 북방으로 나가는, 유라시아로 나가는 이런 걸 상정해 볼 수도 있고 또 북한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포항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제품화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동북 삼성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한 120억 달러가 됩니다. 결국은 동북 삼성의 경우에는 사실 대련항을 통해 내보내는데 대련항에는 사실 적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해 출구인 나진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는 제품들을 포항으로 실어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동해선이 복구가 되면 그리고 또 전철화가 된다고 하면 동해선을 통해서 원산과 나진과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TSR 연결을 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길들에 대한 사실 물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철도라든가 이런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양한 산업들은 협력이 가능한 산업들은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영일만항의 이제 그 특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영일만항은 사실은 지정받을 때부터 이 북방 물류 특화 항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 특화 항만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바로 이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그 북극해까지 같이 놓고 보게 된다면 바로 북방 자원의 특화 항만으로서 좀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우리 동해 쪽에 속초항, 동해항, 울산항, 부산항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바로 그 물류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선 이 경쟁에서 사실은 일단은 정책적인 우위는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어떤 그 역량을 발휘를 하기 위해선 바로 그런 특화 항만으로서의 이 기능은 좀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좀 부언을 해드리면 사실 포항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 락다운, 자동차를 이제 분해해서 극동 러시아로 보내서 재조립하는 네. 이런 수출 물동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함에 따라서 네. 사실 그것이 가격 경쟁이 없어짐에 따라서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북방 물류가 활성화된다, 북방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그런 사업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그 물동량 플러스 추가적인 물동량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영일만항은 사실 지역 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극동 러시아 북방 물류를 중심으로 한 한동해권의 중심 항만의 역할을 사실 목표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해 지역은 자원 부유국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원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서의 포항 영일만항,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훈춘과 그 다음에 저쪽 블라디보스톡 나중과 연결된 항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실 영일만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와 더불어서 영일만항은 좀 더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 및 지역 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북한도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드는 데는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사실 남북 쌍방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사실 우리 지역의 이 남북 교류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유독 경제 협력 부분에만 그 매여 있습니다. 네. 이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사회문화 교류 많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남북 교류 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가 바로 그러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 같은 경우에선 남북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그리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 교류에 대한 그 지역 사회의 이해, 이러한 환경 조성 부분은 성공적인 남북 교류 사업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를 그러니까 한 곳에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 좀 더 면밀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전이 선언되고 대북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한과 수교 등의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된다면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서 남북 간 교류, 경제 협력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오늘 시사톡톡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